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이 우려했던 추석 연휴 연쇄 감염이 현실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이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정훈 기자. 네, 먼저 오전에 나온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신규 확진자는 114명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고 1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3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빼고 국내 지역 발생은 모두 94명인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새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기에서 49명, 서울에서도 29명이 확진됐습니다. 군부대와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영향인데요. 경기 포천 군부대와 관련해 어제 정오 기준으로 3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집단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의정부 재활병원인 마스터플러스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어제까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곳이 전북 정읍 지역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모인 전북 정읍의 친인척들 사이에서 모두 8명이 감염됐는데요. 이후 이 마을에 대해 집단 격리 조치가 취해졌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속속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 1명이 감염된 데 이어 오늘 오전 주민 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정읍시는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의정부 재활병원 포함해서 최근에 이 병원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령자가 많은 곳이라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볼까요? 방역당국은 특히 위험 요소가 많은 병원과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을 따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13%를 넘어 최근 크게 높아진 모습입니다. 그 밖에 집단 감염은 28%대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다른 집단 감염의 경우에도 고령자가 다수 포함된 집단이 많다는 겁니다. 최근 집단 감염 현황을 보면 부산의 목욕탕이라든가 수도권과 경북 지역의 다단계 설명회 등 고령층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태가 심각한 환자 수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 수를 보면 지난달 하순 130명 안팎에서 이달 들어 100명 초반으로 감소한 뒤 최근까지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도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는 집회나 모임을 자제해야 하고요. 개인 위생 수칙도 꼼꼼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서울에서 역시 이 병원과 방문 판매업체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2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감염자가 늘면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새 다나병원 관련 확진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한 병원 관계자 1명도 확진됐습니다. 이 병원은 강남구 승광빌딩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병원 확진자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서울시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에 따른 노출 위험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 밖에 영등포구 방문 판매업체 관련 5명, 강북구 북서울 꿈의교회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서울에서는 하루 새 29명의 지역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선 데 대해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검사량 감소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휴 이후 감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동향을 좀 더 살펴본 뒤 이번 주 내에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최근 중증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30% 수준인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시설의 경우 감염률과 중증도가 높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분들께는 건강보험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오는 9일 한글날부터 시작하는 이번 연휴에도 집회나 여행, 외출을 삼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역 위반과 관련해선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5개 지자체에서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동 제한 조처가 내려진 전북 정읍 양지마을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이 마을에서 만난 친인척 8명에 이어 주민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윤덕 기자,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전북 정읍 양지마을 주민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양지마을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우선 부부 사이인 전북 147번, 148번 확진자는 확진 전 정읍의 한 교회와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했습니다. 149번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 3명과 접촉했습니다. 앞서 정읍 보건소와 병원을 찾은 뒤 시내버스를 타고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이들 3명이 추석 연휴 양지마을을 찾았다가 확진된 일가족 8명과 역학적 연관성 등이 없다며 감염 경로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147, 148번 확진자 집에서 열린 자녀의 피로연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피로연 참석자 4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 73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확진된 3명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확진이 잇따르면서 정읍시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에 휴원 조치를 내리고 노인과 장애인 시설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또 추가로 정읍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과 10인 이상 모임 자제, 다중이용 시설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역시 이 국방위원회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은 14개 상임위에서 기관 70여 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공무원 피살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자 증인 채택을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기밀 정보 누출 우려 때문에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증인 채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했던 삼성서울병원 황모 교수의 국감 출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출석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후 황 교수가 돌연 불출석을 전해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 문제는 그만 논의하고 정책 국감을 이어가자고 맞섰습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이스타 항공 문제의 핵심 인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선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전 교수의 최근 미국 출국이 쟁점이 됐는데 강 장관은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광화문 차벽 설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정부가 낙태죄에 대한 처벌은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에서 24주 사이에도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를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을 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신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장애 질환이 있거나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 임신, 인부 건강 위험 등을 낙태 허용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개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 조항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연유산 유도약물 등 약물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등 낙태 시술 방법에 대한 선택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가 심신장애인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으로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미성년자 임신부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개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2년 전 이탈리아에서 모습을 감췄던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에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대사급 외교관이 한국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돌연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은 조 전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들어와 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의 부인도 함께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대사 대리의 입국 사실을 알리며 현재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의 대사급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5년 3등 서기관으로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부임한 조 전 대사 대리는 2017년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당시 문정남 대사가 추방되자 대사직을 대리했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의 미성년 딸은 부모가 잠적한 지 나흘 만에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이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외교부 발표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는 북으로 송환된 딸의 안전을 우려해 관계 당국의 한국 입국 사실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조 전 대사 대리의 망명이 맞다고는 밝혔지만 국내 입국과 잠적 이유 등에 대해서는 함구해왔습니다. 제3국 망명설이 제기됐던 조 전 대사 대리가 예상을 깨고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서둘러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두 번째 TV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트윗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계속 과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건강에 주의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치료나 방역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집착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주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퇴원 이후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좋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 그건 굉장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해 TV 토론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도 참여 의지를 밝힌 겁니다.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올린 트윗만 15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폭풍 트윗 이면에는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린 것으로 나온 최근 여론조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복귀한 백악관엔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백악관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해안경비대 참모 맥케론, 핵무기 코드가 포함된 핵가방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에서도 3번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 일로입니다. 한편 펜실베니아 유세에 나선 바이든 후보는 나라가 위기라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트럼프와의 토론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며 바이든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This president's failure to take this pandemic seriously from his constant downplaying of the importance of masks and social distancing. 뉴욕 등 주요 대도시 경찰은 대선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승리하든 대선 후에도 한동안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국 군 당국도 코로나19 감염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안경비대 고위 장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와 접촉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미 국방부는 그러나 임무 수행이나 대비 태세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레이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레이 부사령관이 지난주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는 군 수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참석했던 군 수뇌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은 뒤 자가격리 등 필요한 예방 조치에 들어갔다고도 했습니다. CNN과 NBC 방송 등 미 언론들은 복수의 군 고위 간부를 인용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과 레이먼드 우주군 사령관 등 회의 참석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CNN 등이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 수뇌부의 자가격리로 미군의 임무 수행이나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군 수뇌들은 대체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보고 있고 모든 임무 수행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사업 목적의 기업인 방문을 상호 허용하기로 합의해 경제 교류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는 단기 방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2주간의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특별 입국 절차를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일본을 단기 방문했던 한국인은 31만 명. 하지만 올해 3월 이후 아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그로부터 7개월 한국과 일본이 닫혔던 문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사업 목적의 단기 출장자, 외교나 공무상 출장자 등이 대상으로 입국 시 격리 조치가 필요 없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합니다. 이번 달부터 장기 체류자에 대해 2주 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출국 전과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중교통이 아닌 전용 차량만 이용해야 합니다. 숙소와 근무처 이외의 다른 장소 방문은 제한됩니다. 비자 발급 절차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인들의 일본 입국 요구가 많아 실제 출국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요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버스 안의 거리 두기는 어떨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 배차 간격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에 더 많은 승객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만원 버스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질 리 없습니다. 네, 그 실태를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거리 두기 이 세 가지 방역 수칙인데요. 최소 1m 이상 거리 두려고 사람 많은 곳에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버스 상황은 어떨까요? 차고지 출발에 5정거장 왔을 뿐입니다. 이미 승객으로 가득한데 타고 또 탑니다. 거리 두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 들어갈 곳도 없는데 기사는 자꾸 들어가라 하고요. 뒷문으로도 승객들도 밀려옵니다.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낑겨서 가다시피. 이 버스를 놓치면 지각입니다. 다음 버스 또 언제 올지 장담 못하죠. 그 버스가 붐비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타게 되는 거죠. 배차 간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노선버스 승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 2월부터 8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상황인데요. 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9%나 급감을 했습니다. 승객이 줄면서 수입도 자연스레 줄었겠죠.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평균 24.5%가 줄었습니다. 버스 회사들 재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자, 경기도 안산 시내버스의 점유율 80%라는 이 회사를 살펴볼까요? 그래서 기사 급여가 약 33%가 줄었고요. 인원도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당연히 운행하는 버스도 줄었겠죠. 배차 간격이 이렇게 5분에서 10분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거리 두기가 무색해진 이유입니다. 약 35%를 감차 운행하면서 출퇴근 시 승차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합니다. 전북 전주도 20% 감축 들어갔고요. 충북 청주는 오는 12일부터 40% 축소 운행됩니다. 이미 35% 운행이 줄어든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통학용 노선이 10개에서 6개로 줄어듭니다. 민간이 맡든 그다음에 준공영제 형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든지 간에 이용 시민들이 시내버스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책은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버스 준공영제를 잠시 살펴봅니다. 자, 버스 운영은 민간이 하고요. 재원과 서비스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2004년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고요. 주요 광역시와 제주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30% 가까이 줄어든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에 서울시가 이렇게 6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버스업계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이마저도 없는 지역의 시내버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개별 업체가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방법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란 게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원액도 더 큽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가 제외가 됐습니다. 여행이나 항공업보다 상황이 나아서라죠. 일부 업종으로만 제한해낸 것이 코로나의 감염 위험을 더 높일 뿐 아니라 그리고 이 고용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8개 업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가 지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정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불안합니다. 출퇴근 시간 10,000원 버스 타야 하는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배송 과정 중 상온 노출이 의심돼 접종이 중단됐던 독감 백신에 대해 품질이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효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일부 백신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노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성약품이 공급한 총 8개 제품 12,000여 도지를 대상으로 검사한 방역당국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입니다. 먼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5개 지역 백신을 포함해 2,000여 명 분량을 수거했습니다. 항원 단백질 함량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발열 반응 시험까지 최대 9개의 검사를 해봤는데 모든 시험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콜드체인, 냉장 유통 원칙을 벗어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품질이 유지되는지 알아보는 안정성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25도씨와 37도씨 조건에 일정 시간 동안 백신을 보관한 뒤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폈습니다. 모든 품목이 25도씨 조건에서 24시간이 지나도록 품질이 유지됐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은 24시간 범위 이내로 노출됐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최대 상온에서 24시간까지를 적용했을 적에라도 우려할 만한 백신 역가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만 백신 효력에 우려가 제기되는 48만 명 분량은 수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소한 위험성조차 제거하기 위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수거할 백신 중 실제로 접종이 된 사례는 총 554건,
이 중 3명에게서는 한때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족한 백신은 추가 물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유 물량으로 34만 도즈를 추가로 더 구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만 도즈를 활용해서 수거한 접종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쯤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외국어,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이 연기됐고 수험생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되면 내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무원 시험 때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외국어, 한국사 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김장용으로 쓰일 가을 배추 가격이 고랭지 배추값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과 12월 김장철에 출하가 늘어나는 가을 배추는 재배 면적이 늘고 기상 상태가 좋아 안정적인 수급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순 이후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내려가면서 다음 달부터는 가을 배추 가격이 고랭지 배추 가격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21.4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부산이 22도, 광주 23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일교차가 커 해가 진 뒤엔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 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글날인 금요일에는 제주와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